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면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 처지를 위로하기도 하고 적적한 시간을 달랜답니다. 평소에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네요. 가방끈이 짧아서 글솜씨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수려한 표현은 못 쓰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와요. 동대문 지하 1층에서 전 구두를 고치고 닦는 일을 했어요. 참 힘든 일이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 제대로 불도 안 들어왔고 공기를 환기시킬 만한 설비도 없어서 쾌쾌한 먼지구멍에서 매일 기침을 하며 일했거든요. 사장님은 어찌나 무섭던지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거나 집중을 안 하는 게 보이면 바로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그 손바닥이 무서워서 저는 항상 온몸에 바짝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구두를 닦았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제 삶의 유일한 낙은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싱 공장 단지에서 일하는 한 처자였지요.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았고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첫눈에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고 월급도 별로 없는데 받는 돈은 전부 다 그녀를 위해서 쓰곤 했답니다. 불장난 같은 사랑을 1년 하니까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동거는 무섭고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청혼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외로이 살고 있는 저희 둘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저의 청혼을 받아준 그녀와 없는 형편에 작은 단칸방을 마련했어요. 돈이 없어서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진 못했지만 꼭 언젠가 성공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겠노라 약속했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꼭 잡은 두 손으로 약속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노라. 결혼으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노라 하고요. 성당 주변에서 들려오는 큰 종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된 그녀와 손을 잡으며 데이트를 했답니다. 먼지가 쾌쾌 쌓이고 날리는 일터에서 싹트는 사랑은 잿빛의 세상을 무지갯빛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내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여자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필 아내가 거의 만삭이 되어 갔을 때 날씨가 여름이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작업실 한켠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과 먼지들, 그리고 다닥다닥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임신한 임산부한테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유산조짐을 보였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산모 건강도 안 좋고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 아이 낳기 3달 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몸조리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부르는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왜요? 무슨 일이죠? 아이는 구순 9개월, 그러니까 윗입술이 갈라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원청이라고들 많이 말하죠.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유전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후 2달이 되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절망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술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소식을 들은 아내의 미싱 공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고 또 아내의 지인분이 이야기를 듣고 거금을 보태 주었어요. 아이 수술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분유값에 기저귀, 그리고 매달 맞아야 하는 주사는 어찌나 비싸던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저희 가족은 지하방으로 옮겼어요. 아내한테 언제 복직할 생각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단칸방은 참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아기랑 사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산후 우울증이 온 아내는 가난한 환경에 신경질을 냈어요. 아내의 그런 짜증을 저도 공감했지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아마 8개월 때였을 거예요. 엄마 거리던 시절에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불도 안 켜져 있고 조용하더라고요. 여보? 여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기다리다 못해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요. 경찰은 어른 한 명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기분 전환하러 나간 것 같으니 더 기다렸다가 실종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 불안했던 저는 수소문해서 아내가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을 알려준 사람은 미싱공장 영숙이었어요. 영숙이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미숙이한테 남자 생겼어요. 미숙이가 힘들게 아이 키우는 걸 알게 된 아저씨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나 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가? 몰라요. 난 더 이상 말 못해요. 아내가 있을 거라고 알려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쳐다도 못 볼 좋은 집이었어요. 그 시대에 마당도 있고 누가 봐도 부잣집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누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내였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 한마디 없이 애 데리고 어딜 갔어? 내가 식탁 위에 쪽지 올려놨잖아. 아내는 가난한 제가 질렸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도망쳤다네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이때 아니면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준식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아저씨가 있는 집으로요. 그 아저씨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고 2번의 이혼 끝에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방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때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이 아닌 그 남자의 손을 턱 잡았고요. 알고 보니 저희 아들 원청이 수술비를 보태준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자기가 많이 도울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대요. 기가 막히고 울분이 터졌지만 어쩌나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 아들 수술비도 못해준 그놈에게 아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가난이 너무나도 싫다고 하였고 아픈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을 했으니 저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전 혼자 힘으로 아이 수술비도 전부 마련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빠이자 남편이었으니까요. 제 속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아이가 크는 게 더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방끈도 짧고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는 국민학교 나온 게 전부인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답니다. 저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홀라당 제 아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요. 상실감을 느끼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구두가게로 다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픈 걸까요? 그 사건 이후로 자꾸 기침이 나고 어지럽고 가래가 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꾸 기침을 해대니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했어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기도가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졌고 쓰러졌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저는 폐에 찬 염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지에 구두약이 풀풀 날리는 환경에서 일한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였대요. 의사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계속 일하면 30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고막이 얼얼해질 때까지요. 일도 못하는 놈 받아줘서 사람 만들어줬더니 기술만 쏙 빼먹고 다른 업체 가려고 연기한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는요. 사장님은 저를 믿지 못했고 그날 저는 다시는 구두수선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내는 사장님에게 손가락이 짓밟혔어요. 일은 관둘 수 있었지만 손이 망가져서 동일업계에 2번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아는 형님께서 저의 사정을 듣고 과일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속도로나 휴게소에서 과일 팔면 꽤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형님을 통해서 트럭과 과일 유통망 지인들과 연결이 되었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좋고 수입 잘 되는 파인애플을 떼와서 팔았어요. 장사하다가 서러울 때면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일하면서 생각을 지워버렸죠. 한 5년 정도 일했을까요?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식용 파인애플을 잘라서 모 휴게소에 트럭을 끌고 갔어요. 파인애플 맛 좀 보세요. 참 달아요. 어디 가서 이런 가격에 이런 과일 못 삽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 멀리서 썬팅을 짙게 한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린 뒤 시식 좀 하라고 이쑤시개에 과일을 꽂아서 건넸어요. 창문을 살짝 연 조수석에 앉은 한 청년은 아, 됐어요. 이런 거 안 사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창문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뒷좌석, 거기에 쓰러져 있는 한 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줄럭 젖어 있었어요. 손은 밧줄로 칭칭 감겨 있었고요. 그 아이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입술에 난 구순 9개월 수술 흉터 자국, 그리고 나를 쏙 빼닮은 눈매와 짙은 눈썹, 그리고 오똑한 코는 제 아들이 틀림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진, 돌 갓 지났을 때 헤어진 아들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다시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차가 슝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도 바로 트럭을 몰고 그 차를 따라갔어요. 1시간 정도 운전했을까요? 그 자동차는 순천 한 시골 건축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 아내가 저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였기 때문이었지요. 당신, 뭐야? 누구야? 목청이 찢어질 듯이 크게 소리 지르는 저를 쳐다본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와? 어? 저 아저씨, 아까 휴게소에서 아빠가 잠깐 들렀을 때 나보고 파인애플 사라고 호객행위한 사람인데? 조수석에 탄 남자는 그 남자의 친아들이었어요. 아내의 재혼남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지요. 그리고 제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뒷좌석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아들을 왜 이렇게 하대하냐고 물었더니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 떡 벌어지게 돈 자랑을 하던 그 남자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폐건축 자재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들을 무척이나 잘 돌봐주었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 눈에까지 취급을 한 겁니다. 제 전 와이프도 더 잘 살려고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사업 실패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 아이 돌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은 짐덩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학대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학대의 기억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나 간질 증세가 종종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또 발작을 일으키면 귀찮아지니 손과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뒷자리에 휙 내던진 거였고요. 초등학교 갈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내 아들 보내. 당신이 잘 키워준다고 해서 맡겼더니 이게 뭐야? 뭐냐고. 서울로 다시 올라간 저는 아내와 그 남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전 아내는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고집불통에 얼굴에 욕심과 화가 그득그득하게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상 따라 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전 아내의 팔자가 기구하니 관상도 고약하게 변한 거였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가진 아내는 혹덩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엄마라는 여자가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아들을 데려갔으면 잘 키워야지. 이게 뭐냐고 화를 냈지요. 결국 저는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고 아내와의 연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커왔는지 알게 된 이후로는 분노뿐이었어요. 원래 구순 9개월, 원청이 수술은 생후 한 달 전후로 1차 수술을 한 뒤에 6개월 동안 코에 보형물을 넣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코 구축이나 입술 모양 때문에 변형이 와서 얼굴 균형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코 보형물 6개월 동안 넣는 것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는 아이고, 원래 이 수술은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랑 협진을 해서 환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입술 흉터랑 모양 교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마무리 수술이 안 되어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늦었지만 뒤늦게 아들 입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느리고 실어증이 오기 직전이었던 아들은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준식이는 조금씩 아빠인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갓난 아기 때 마주하고 다시 볼 수 없었던 저희 부자는
기적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지요. 기계처럼, 쳇바퀴처럼 파인애플을 팔았던 저는 아들이 제품으로 돌아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아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언어치료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말은 느리지만 언어 노출이 점점 많아지니 습득력도 빠르고 다른 애들보다 인지 능력도 좋다고 했어요. 정말로 준식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준식이 친엄마도 그렇고 가방끈이 길지 않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도 학력이 좋지 않아서 늘 창피하였고요. 아들이 저의 그런 결핍을 채워주니 참 좋았고 미안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취미인 준식이는 의학 서적도 어린 나이에 곧잘 읽더라고요. 한번 담임 선생님께서 학원 한 번 안 보내는 걸로 아는데 어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묻기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구순 9개월로 인한 입술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수술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본인도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묵묵히 공부한 아들은 대학에서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등생이었습니다. 레지던트를 끝낸 아들은 병원에 남아서 전문의 자격까지 땄습니다. 아들 의대 동기들은 전문의 따고 개원을 하는데 아들은 대학병원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준식아, 너도 개원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야. 난 여기가 더 좋아. 돈에는 욕심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원하면 월급 받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보다는 다양한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게 더 뜻깊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의사가 된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곳이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서요. 참 아빠보다 더 성숙하고 마음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모교에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미국으로 가서 딴 후에 자대병원에 외래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가 성형외과 조교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정말 경사였지요. 한동안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몰고 다니는 파인애플 트럭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답니다. 우리 아들 성형외과 교수 됐다고요. 가방끈 짧은 저에게 아들의 성공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준식이는 머쓱해하면서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남들도 다 열심히 사는데 교수 된 게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현수막 내리라고 하면서 겸손해했지요. 그렇게 아들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건강이 닿는 곳까지는 최대한 일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전 아내의 오랜 친구이자 제 지인인 영숙이를 잠깐 만나게 되었어요. 영숙이는 전 와이프와 20년 전 미싱 공장을 함께 다닌 동료였거든요. 오빠, 그거 몰랐어? 미숙이 그 남자랑 헤어지고 지금 엄청 아프대. 재혼한 남자 사업이 망하니까 그 남자가 미숙이 엄청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댄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혀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데. 아들을 방치한 아내에 대해서는 분노라는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에게 큰 관심거리도 아니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프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일이었지요. 며칠 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병원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물어보아도 아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간 저는 아들을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 엄마, 그러니까 저의 전처가 루게릭병으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요.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빠져서 호흡기 근육까지 못 쓰게 되어 죽게 되는 병이었거든요. 큰일이야. 루게릭이 약값도 보험이 안 되고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도 엄청 힘든 병이거든. 지금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네. 아저씨랑 엄마는 이혼했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 병원에 입원한 엄마니까 본인이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돈 없다고 너 엉청이 수술도 안 해주면서 방치한 여자가 뭐 좋다고 간병까지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어쨌든 날 낳아준 엄마잖아. 매정하게 인연을 끊는 것도 못하겠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새아빠한테 맞을 때도 밧줄로 묶일 때도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은 엄마였지만 아들은 그런 엄마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며 이해해 주었지요. 아빠인 저만 얼굴에 열이 올라서 시익시익거리며 화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고 나서 애엄마의 병실에 가서 상태를 살피고 수액도 확인하고 근육 운동도 도와주었지요. 와이프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늙은 후에 너에게 도움을 받으니 그동안 못해준 게 미안해서 너무 창피하다며 펑펑 울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엄마의 얼굴 근육은 점점 굳어갔고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서글프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미워하는 심정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착한 의사 아들이 엄마를 돌봐준 덕에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애엄마는 딱 3년을 살고 갔어요. 병원에서는 소문이 났죠. 정말 효자라고, 이런 효자도 없다면서요. 아들 입술 수술도 그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가정사를 병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간병을 하는 아들을 더 대단하게 본 것이었죠. 장례식, 입관, 발인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던 아들은 장지에 엄마를 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삽을 덮은 후에야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젓해 보였지만 참 힘들었구나. 열심히 어른스럽게 여기까지 버틴 거구나 싶었어요. 맘껏 울었는지 눈물을 탁탁 털고 일어난 아들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마음이 심란했던 것인지 해외 의료봉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안식년 동안에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 우리나라는 9순 9개월 수술이 잘 되어 있고 이제는 의료보험도 되어서 걱정 없지만 해외는 아직도 힘들거든. 나처럼 태어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도
힘들지 않겠니? 해외 나가서 의료봉사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고, 날씨도 더울 거고, 아빠는 걱정되는데. 그래도 의대 입학하고 나서 로망 중에 하나가 의료봉사였는데, 지금까지는 바빠서 못 갔으니, 이제는 가고 싶어. 아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저로서는 걱정이 되었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어요. 저는 나이 반백이 되어서도 우리 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었는데 아들 녀석은 본인을 초월해서 남을 도와주는 성숙한 마음을 가졌던 거였죠. 아빠였지만 아들에게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해외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돌아오니 준식이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토픽으로 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한국에서도 꽤나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도 했고요.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을 때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날아온 편지와 선물을 본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미련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였어요. 정말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아들의 병실에 와서 안부를 물을 정도였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소중하게 여겨준 거였어요. 해외에서도 소식을 들은 아이들, 아들의 수술로 인해서 새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게 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써보낸 거였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요. 그 편지를 하나하나씩 읽으며 병실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아들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서 아직도 인생을 배운다. 내가 너의 아빠지만 어쩔 때는 아들이 더 어른스러울 때가 있어. 저는 전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느라 화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새아빠와 엄마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들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엄마에 대한 도리와 예의는 지키면서 본인의 마음도 챙긴 아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게다가 본인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의료기술을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9순 9개월 흉터로 인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환자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아들은 더욱더 성숙하고 멋진 의사가 되었네요. 교통사고 치료를 다 끝낸 아들은 다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했네요.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인성을 알아준 같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이쁜 연애를 2년간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딸까지 보게 되었네요. 손녀딸은 아빠 엄마를 닮아서 너무나도 싱그럽고 어여쁜 아이예요. 요즘은 과일 트럭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똥강아지 같은 손녀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맛에 살아간답니다. 동대문 반평 지하방에서 얻어맞으며 구두방에서 일할 때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지요. 어느새 제가
흰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녀도 품 안에 넣어보고 의사 아들 덕에 자랑거리도 생기고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엄마한테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비열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야 한다고 말한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답니다. 저도 아들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주말에는 과일 장사하고 남은 과일들을 가지고 보육원에 가서 기부를 한다거나 제가 잘하는 신발 수선 재능 기부를 하는 식으로 살고 있네요. 베풀면서 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덜 외롭고 덜 힘드네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눈물 나고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흘려보내니 숨통이 트이는 날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더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정말로 승자의 태도다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동대문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트럭 장수가 될 때까지의 제 인생 이야기를 써보니 참 마음이 오묘하네요. 인생의 교훈을 배웠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긴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가방끈이 짧아서 글솜씨도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해보았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